안녕하세요. 원음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저는 진행을 맡은 사람과 사회연구소의 박성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평화가 없으면 성장할 수도 없다. 한반도 평화는 선택이 아닌 생존을 위한 절차정의 과제라는 말을 했는데요. 그만큼 사실은 우리가 계속 생각하고 있진 못하겠지만 평화는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우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안전한 대한민국을 물려주기 위한 평화, 구체적으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한 항구적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시간, 원음방송 특집 통일 대담에서 마련했습니다. 통일 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함께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구체적인 평화와 통일의 길 찾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의 이기태 센터장님,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의 재송은 교수님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이제 얘기를 계속 해나갈 텐데요. 일단 요거 좀 여쭤볼게요. 블라디보스톡과 상하이 노선을 운항하는 그러니까 러시아의 블라디보스톡, 중국의 상하이를 운항하는 러시아의 기기가 북한 상공을 통과하는 그런 항로를 이용 중이라고 하는데 북한이 이러면 영공, 상공 통과하는 비용을 받습니까? 러시아로부터? 글쎄요.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항공 전문가가 아니라서. 근데 여기서 포인트는 경제적인 이익, 영공 통과료를 받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고 그거보다도 중요한 것은 북한이 자신의 영공을 내어줄 정도로 러시아와의 신뢰 관계를 만들었다. 이게 더 중요한 포인트 아닐까요? 예전에는 그러면 그 정도 신뢰 관계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특히 이제 1990년대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했었죠. 한국과 1990년에 수교한 이후에는 북러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고 한러 관계가 긴밀해졌습니다. 그래서 러시아의 우리 입장에서는 러시아의 전략적 가치가 오히려 떨어지는 상황이 됐습니다. 북한하고 긴밀하게 연루가 돼야 러시아를 통해서 뭔가 해볼 수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북러 관계가 소원해지면 오히려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을 어떻게 움직여볼 방법이 없죠. 이게 말해서 러시아의 말빨이 안 먹혔군요. 그렇죠. 그런데 2000년이 되어서 푸틴 대통령이 소련 러시아 최고 지도자 중 최초로 평양을 방문했었고 그리고 이제 2024년 작년이죠. 작년 또 24년 만에 평양을 또 방문했었죠. 이제 이런 2000년에 방문한 것은 북러 관계를 정상화하는 90년대 소원했던 정상화하는 의미가 있었다면 작년의 방문은 북러 관계를 과거 냉전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그런 그 역사적인 이벤트라고 할 수가 있죠. 한 단계 더 심화시키는 그런 뭐였다는 말씀이시죠? 한 단계가 아니라 제 생각엔 여러 단계가 여러 단계. 사실 이것도 저는 잘 몰랐던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가 구소련 사실은 공산주의 종주국이라고 불려왔기 때문에 북한과는 관계가 어느 정도 멀어지거나 이런 거 있었어도 그래도 훨씬 끈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상공 통과도 못할 정도였다. 이거 하나 갑자기 여쭤보겠습니다. 러시아로서는 우리나라가 더 중요합니까? 왜냐면 교역 관계가 있으니까요. 북한이 더 중요합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는 한국과 북한을 별개의 국가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또 이런 말도 했죠. 북러 간의 동맹, 그러니까 상호 방위, 그러니까 상호 원조하는, 그러니까 한 나라가 침략을 당했을 때 상호 원조하는 그런 북러 간의 신조약의 내용에 대해서 한국이 왜 신경을 쓰지? 한국이 북한을 침략할 의사가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인데 왜 그러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나라를 다른 나라로 보고 있으니까 러시아의 입장에서는 북한과 관계를 강화한다고 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멀리하는 의미가 아니라는 뜻도 됩니다. 그럼 우리도 지금은 앞서 말씀하신 대로 한다면 북한과 러시아의 관계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이런 거 이후에 보다 돈독해졌으니 우리도 다시 러시아를 통해서 북한의 입김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러시아 관계도 우리가 좀 더 신경 써야 될 그런 게 생긴 겁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북러 관계가 이완될 거다 이런 기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한러 관계를 다시 복원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미 가까워진
북러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 러시아를 통해서 우리가 남북 관계 어떻게 개선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구상들을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진행 중인데 어제 저희가 듣기로는 이제 내년 2월이면 만 4년이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종식되는 건 일단 우크라이나의 기존 영토에 러시아군이 어느 정도 가져가는 거는 기존 뭐 만약 종식된다면 그건 기본 전쟁인 그러지 것 같아요. 않으면은 러시아가 안 하죠. 받아들이질 않을 겁니다. 예. 예. 그러면 유럽에 러시아가 군사적 위협이 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교수님은? 일부에서는 이제 러시아의 군사적인 세력 확장을 우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제 우크라이나는 시작일 뿐이고 뿐이고. 이제 북유럽이라던가 아니면 결국에는 이제 유럽 전체까지 그렇죠. 확장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비해서 이제 나토가 중심이 돼서 이제 여기에 대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런 유럽의 국가들이 무임승차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동아시아에서도 무임승차하지 말고 지금 미국 혼자 담당하는 건 부당하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도 군사력을 확장하고 국방비를 더 내라. 국방비도 더 내고 하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고 유럽에서도 이제 그런 트럼프의 정책을 이해한 가운데 그러면 우리도 내겠다. 그러면 미국도 계속해서 관여를 해달라 이런 예. 입장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만약에 뭐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끝난다 그러면 과거에 러시아하고의 관계가 그 소련 시절에도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 자연스럽게 국방력을 증강해야 될 겁니다. 우리가 이제 러시아에 대해서 가장 강하게 비판을 하고 하는 그 국가들이 발트 3국, 예. 발트 국가들이거든요. 과거 소련의 일부였죠. 이 구소련의 국가들. 예, 구소련의 국가들이 구소련을 구성하던 그런 국가들이었는데 이들 국가의 국방력이라는 게 사실 별로 그렇게 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항상적인 위험에 노출돼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방이라는 것은 만일을 대비해서라도 예. 강화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 러시아가 확전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을까? 제 생각에는 별로 없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고요. 그러면은 우크라이나가 만약 우크라이나전이 종식되더라도 러시아가 그 위에 발트 3국 등 기존 구소련 연방 국가들로 또 침략 전쟁을 벌일 가능성은 적다라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누구도 이걸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장담하기 어려운데 러시아가 현재 이 전쟁으로 인해서 겪은 피해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그냥 푸틴 대통령을 비롯한 엘리트들이 결정한다고 해서 전쟁을 항상 결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적인 지지가 담보가 돼야 되는데 방금 큰 전쟁이 끝났는데 또 다른 전쟁을 한다? 이건 선택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여기서 주의 깊게 볼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유럽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됐습니다. 과거에는 러시아가 예뻐서가 아니고 러시아 에너지가 저렴하기 때문에 그 러시아 에너지를 대거 수입을 했죠. 지금도 이제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석유가스나 이런 것들이요? 석유나 가스 수입을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거처럼 많이 수입하고 있지 않은 거죠. 예.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경쟁력이 떨어집니다. 특히 이제 AI 같은 이제 인공지능 같은 이제 개발하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전력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발전을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에너지 가격이 굉장히 비싼 가격에 다른 나라에서 에너지를 수입해야 되는 이런 문제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고 물가는 뭐 계속해서 상승하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안 하고 재정적 여력이 고갈되고 있고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난민들도 전쟁이 끝난다고 돌아가겠습니까? 저는 쉽게 돌아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들로 시달리고 있는데 방위비까지 늘린다. 그럼 기존의 유럽의 복지, 특히 이제 북유럽 같은 경우에는 복지 모델 자체가 붕괴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다. 네. 유럽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조금 멀리 떨어져 있기도 하고 사실 국경이 다 붙어 있는 국가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랑은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러시아가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그러면 전쟁이 종식되더라도 유럽 국민들이 보기엔 멀지 않은 곳에 사실 러시아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사실 그 정도의 불안감은 안 느끼고 살잖아요. 네. 대신 이제 국방비 등을 많이 써서 방어막은 잘 하고 있지만 유럽 사람들은 어떻게 느끼나요? 그러니까 유럽도요. 우리가 이제 유럽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입장 그리고 또 러시아에 대한 입장도 유럽 국가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러시아에 대해서 강하게 그러니까 침략국에 대해서
침략국을 응징하지 않으면 자신들의 도덕과 규범상 용납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국가들은 좀 소수죠. 프랑스나 몇 영국, 개국. 프랑스, 독일, 예. 폴란드, 발트 국가 아. 이 정도지. 나머지 국가들, 뭐 예를 들면 헝가리나 슬로바키아 이런 국가들은 뭐 우리가 이제 흔히 친노라고 얘기를 예. 하죠. 이런 국가들도 있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보듯이 이제 있는 국가들도 있고 그렇죠. 다양하게 있습니다. 다양하게 있다. 예. 예를 들면 러시아로부터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국가들은 예. 그런 위협을 그렇게 느낄 이유가 없죠. 그런 느낌. 예. 사실 우리가 그렇군요. 같이 봐도 사실 멀리 떨어진 예를 들면 뭐 스페인이나 이런 나라는 그렇죠. 완전히 또 다를 수도 네, 있고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혹시 이런 건 어떻게 보세요? 러시아가 소련에서 러시아로 바뀐 다음에 어떤 신냉전 체제의 주역이었다가 좀 쪼그라든 느낌이었는데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다시 군사 강국으로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도 있는데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거는 러시아가 이제 푸틴이 집권한 이후에 예. 군사적으로도 많이 확장을 했고 또 이번에 러우 전쟁과 같이 이제 어떤 전쟁도 일으켰기 때문에 이런 것이 이제 전 세계적 차원에서 이제 영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많은 영향력이 있을 것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결과에 따라서는 이게 대만 유사하고도 연관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러니까 중국이 혹시라도 예. 대만에 침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문제도 있고 북러 관계에서도 그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엔 중요한 것은 미국의 관여에 대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비롯해서 주변 국들, 동아시아 국가들도 러시아의 침략으로 촉발된 이런 영향력에서 미국이 얼마만큼 관여할 것이고 하는 그 안보 불안감을 어떻게 예. 느끼느냐가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제 영향을 끼치고 있고 그것이 지금 동북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렇게 강대국이 침략할 거라는 생각은 못했었죠 예전에는. 근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이거 저도 구체화돼 있고 마찬가지로 생각한다면 중국도 그러면 대만을 침공할 수 있을 것 아니냐. 물론 두 나라의 관계는 좀 다르긴 하지만 그러고 그러면 예전엔 미국이 이걸 지켜줄 거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면 지금 트럼프 체제에서는 돈 드는데 니네가 알아서 해. 이 불안감이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거를 불안하기 때문에 예. 아까 유럽 국가들도 그렇지만 무임승차하지는 말자. 이제 자국의 방위력도 증강을 하면서 미국한테 보여주는 거죠. 예. 우리 이렇게 노력하고 있으니까 미국 너희들도 계속 우리를 챙겨줘. 지켜줘라고 하는 게 가장 클 것 가장 같고요. 크다. 그다음에 혹시라도 미국이 떠났을 때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때는 그 국가들끼리 이제 뭉치는 거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EU가 뭉칠 수가 있고요. 예. 동아시아에서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미국을 어떤 제외한 가운데 어떻게 다른 국가들끼리 뭉쳐가지고 어떻게 대응할까라고 하는 논의도 조금씩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미국이 안 도와줄 수 있다. 네. 우리끼리 해보자라는. 네. 예. 근데 결국에는 미국이 필요하다는 결론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미국을 계속 끌어들여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가 먼저 노력하자. 결국엔 결론은 그렇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4, 5년 전에만 해도 이런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전 세계를 각각의 충돌 또는 전선의 축으로 보고 얘기하기는 별로 안 했는데 그만큼 이런 얘기들이 많아진다는 건 갈등, 안보 위기가 점점 높아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에 아프리카 내전에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죽는 사람이 많을 것 같습니까? 아프리카 대전 아닙니까? 그렇겠죠. 예. 예. 그런데 그거는 우리가 멀리 떨어진 이야기라고 이른바 이제 서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우리 동북아에서 멀리 떨어진 이야기였기 때문에 별로 와닿지 않았던 거죠. 예. 그런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그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 탈냉전기 이후에 굉장히 그 탈냉전이 되면서 안정화가 됐다. 특히 이제 유고슬라비아 내전 이후에는 안정화가 됐다고 생각하는 유럽에서 예. 강대국이 갑자기 군사력을 투입해서 그것도 미국의 의사에 반하는 군사 작전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된 거고 사실 이제 러시아가 군사적으로 위협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보다는 세계 질서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전쟁으로 인해서 과거에는 중국과 미국의 그냥 패권 경쟁 정도로만 인식했던 세계 질서 자체가 지금 유럽이 전반적으로 몰락하고 있습니다. 예. 유럽 내에서의 그 분쟁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몰락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중국은 반대로 부상하고 있고요. 게다가 이제 최근에 나타난 것은 비서방 개발도상국들 그러니까 글로벌 사우스라고 하죠. 예. 이 글로벌 사우스가 세계의 여러
정치 경제 문제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고 그들이 뭐라 그럴까요? 이제 몸값을 올리고 있습니다. 예. 이들은 러시아에 대해서 직접적인 반대되는 뭐 제재를 한다든가 제재에 동참한다든가 이런 것도 안 하면서 또 러시아를 지지하지도 않으면서 예. 이리저리 자기들의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의 발발 자체가 미국 패권이 쇠락했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미국의 통제 밖에 있는 국가들의 활동을 미국이 이제 미국에 관여하는 게 이제 한계가 있는 게 예전엔 통제가 가능했지만 지금은 통제가 안 된다라는 방식. 통제 밖에 더 많은 국가들이 존재하게 된 것이죠. 예. 이제 이러다 보니까 세계 질서가 전반적으로 냉전 직후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변화하고 있다. 이제 이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통제 바깥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게 이제 사실상 위험성이 더 높아지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그렇죠. 한반도 역시 맞습니다. 가장 위험한 네네. 곳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이제 지금 현실을 좀 정확히 파악하자는 취지로 이 특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은 푸틴과 예. 한 포럼에서 지난해인가요 만나셨다고? 만난 게 아니고 멀리서 봤습니다. 아, 만난 건 아니고 이게 제가 좀 앞줄에 앉았는데도 네. 불구하고 거리가 워낙 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입장에서 만난 거고 푸틴 입장에서는 잘 모르는 거고 이렇게 네, 이해하면 그렇죠. 되겠죠. 예, 그렇겠죠. 그때 이제 제가 2시간 동안 예. 질문하려고 계속 손을 들었는데 예. 안 시켜주더라고요. 원래 이제 푸틴에게 물어보려고 했던 건 어떤 북한의 핵 보유를 러시아는 어떻게 인정한 거냐? 아, 인정한 거냐? 사실상 인정한 것이냐? 라는 걸 좀 물어보려고 했죠. 그럼 질문을 이제 헤이 푸틴 하고 손 들고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조용히 손 들었지. 이렇게 조용히 손 들었습니다. 사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 정도로 길게 끌어가는 것도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한계가 아니냐. 네네. 뭐 이런 지적도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있었죠.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가 아니냐. 사회자가 이제 그걸 질문을 한 거죠. 그러니까 미리 받았던 질문에서 종이 호랑이가 아니냐라는 얘기가 있다. 그럼 푸틴 대통령의 답은 우리는 나토 전체하고 싸우고 있다. 예. 러시아가 종이 호랑이라면 나토는 뭐냐? 종이 호랑이에게 반대로 생각해보라. 종이 호랑이에게 쩔쩔매고 있는 나토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응수를 했죠. 그래요. 어떻게 보면은 러시아가 이렇게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전쟁이 길어지고 있던 거는 러시아도 국력이 그만큼 안 된다는 방증이기도 하는 그렇죠. 네. 그런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일본 얘기를 보다 깊게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가 한 발언 이게 때문에 지금 중국과 갈등이 커집니다. 이게 일본 중의원에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한 건데 대만의 급변 사태, 대만의 유사시 일단 뭐 구체적으로는 중국이 침공했을 경우 이런 경우잖아요. 이거를 일본은 존립 위기로 간주하겠다. 이 발언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중국은 일본이 이제 군국주의 국가다. 너희들 지금 2차 세계대전 때 생각하는 거 아니야?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요. 다카이치의 이 발언은 의도적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실수라고 봐야 됩니까? 저는 말실수라고 봅니다. 말실수다. 근데 그 상황 자체가 예. 이 대만 유사를 가정한 상황에서 질문이 나왔고요. 예,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다카이치 총리도 전함 등 무력 수단이 사용된다며라고 하는 약간 조건으로 붙이긴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존립 위기 사태에 해당된다고 봤는데 이거는 2014년도에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이제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이게 가지고는 있지만 행사할 수 없다라고 했었는데 이제 행사할 수 있다라고 봤고 집단적 자위권은 말 그대로 미군이 공격을 받았을 때 일본이 이제 거기에 같이 동참할 수 있다. 물론 일본의 역할은 저는 후방 지원으로 한정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만 이 발언을 사실 그동안 일본 정부는 전략적 모호성 차원에서 대만을 언급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리고 국회에서 이걸 직접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 아마 다카이치 총리는 이게 본인의 소신입니다. 그러니까 총리가 되기 전에는 밖에서는 이런 얘기들 많이 했거든요. 그래도 뭐 그냥 누가 하나 보다라고 많이 했는데 이걸 국회라고 하는 공론의 장에서 이제 또 얘기한 자체가 사실은 이게 좀 저는 실수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지율이 올랐기 때문에 그 직후에 올랐기 때문에 이거를 애써서 빨리 진화하려고 안 했던 것 같습니다. 철회할 필요도 없고. 그렇잖아요. 지지율이 갑자기 또 올랐거든요. 70% 넘게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지금 특히 젊은 층들이 다카이치 총리에 대한 지지가 높아지고 있고요.
최근에 여론조사에서 또 보면은 중국에 대한 대응에서 찬성이 약 50%, 예. 그다음에 반대가 한 20%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강경하게 나오고 있는 거에 대해서도 국민적 여론이 지금 높기 때문에 다카이 총리로서는 뭐 발언을 철회하거나 사죄할 생각은 없고요. 예. 사실은 2010년도에 그 센카쿠 지역에서 그 어선 충돌 사건 때 예. 일본이 중국의 히토류에 한번 굴복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그걸로 해서 사실 당시 민주당 정권에서 아베 자민당적으로 정권 교체가 그 이후에 벌어진 하나의 계기라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다카이 총리가 지금 여기서 물러나는 거는 본인의 정권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민당의 정권 교체까지 갈 수 있는 예. 네, 심각한 예전의 과거 사례를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절대 물러날 수 없다고 봅니다. 사실 일본도 그러면 저는 사실 이게 정말 샘플링을 잘한 다수의 의견이냐 그게 아니라 소수였던 강경한 여론들이 과다 반영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중국과의 안 좋으니까 다카이치 강하게 맞서 지금 이런 의견 전쟁도 불사하겠어 뭐 이런 의견도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전쟁을 불사하지는 못할 것 같고요. 네. 이게 이제 늘 딜레마죠. 외교가 국내 정치의 포로가 되는 것이죠. 아, 그렇죠. 이게 항상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정권에서 어쩔 수 없이 겪을 수밖에 없는 딜레마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예. 강한 지지층들의 요구가 있으면 정치인들의 발언이 보다 과격해지고 이게 외교적으로 문제가 되고 네네.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일단 요거 좀 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의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있습니까? 왜냐하면 일본에서는 대만의 미사일 기지도 가고 중국도 이제 순시선을 일본 근처에 보내기도 하고 네네.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요. 일단 근데 미국이 제동을 걸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지금 내년에 4월인가요? 시진핑하고 정상회담도 예정돼 있고. 트럼프가 만나기로 했죠.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미중 간에 풀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조심스럽게 예측을 한다면 미국의 전략 자체가 일정 정도의 강대국들의 세력권을 어느 정도는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가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예. 들거든요. 그래서 중일 간의 갈등이 보다 격화된다면 미국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생각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미중 정상회담 그 있었죠. 전화회담이 있었죠. 그래서 트럼프가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다카이치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예.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언론을 통해서는 이번 사태와 관련해서 이제 좀 자제를 시킨 듯한 양쪽의 그런 톤다운을 네, 요구한. 얘기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중일 간의 군사적 충돌은 역시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충돌이 일어난다면 대만 유사와 관련이 될 것 같은데 뭐 일각에서는 중국이 2027년도에 뭐 공격을 할 수도 있다라고 예. 얘기를 합니다만 중국도 그렇게 쉽게 공격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약간 중일 간의 충돌이 있다면 역시 군사적인 우발적인 충돌일 것 충돌. 같습니다. 네. 그게 저는 대만보다는 그 센카쿠라고 센카쿠 하는 열도에? 랴오이다오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지금 중국의 해경국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해경이죠. 해양 경찰이 그 선박이 매일 접속수역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본의 해상보안청도 매일 대응하고 있고 그래서 이거로 촉발된 어떤 우발적인 군사적인 충돌로 인해서 이렇게 뭐 군사적인 충돌까지 갈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중일 간에도 이걸 막는 장치가 있습니다. 중일 그래요? 해상 연락 메커니즘이라고 해가지고 쉽게 말하면 핫라인이 지금 가동되고 예.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이런 우발적 충돌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군사적 충돌 가능성은 그렇게 높지 않다. 높지 이렇게 않다. 봅니다. 근데 중국도 처음에 다카이치 총리의 그 존립 위기라는 거 우리가 개입하겠다 뭐 이런 얘기인데 존립 위기 발언이 있고 난 다음에 오사카 총영사가 중국의 이제 오사카에 있는 주 오사카 총영사 했던 말이 목을 베겠다 뭐 이런 표현까지 했어요. 오사카 총영사가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중국의 반응이 그 다음에 일본에 대한 그 여행 위험국으로 하고 뭐 항공권도 엄청나게 취소가 됐다고 그러고요. 뭐 히토류 공급 제한도 검토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중국의 반응은 당연한 건지 아니면 이거는 좀 더 중국도 과장된 건지 어떻게 보시는지. 다카이치 총리의 발언은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네. 중국이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는 없다. 생각이 들고요. 오사카 총영사가 아니었다면 다른 사람이라도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 예.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린 거잖아요. 이건 사실 미국도 인정하는 거죠. 네. 대만에 대해서는. 네. 그리고 그동안은 전략적 모호성으로 갔는데 이걸 하여튼 제가 아까 맞아요. 마시스였다고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이걸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어떻게든 간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고요. 오사카 총영사가 아마 총대를 맨 것 같고 그 이후에 그
중일 간에 예. 국장급 회담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일본의 아시아 대양주 국장이 중국을 방문해서 근데 아마 언론에도 많이 나왔죠. 그렇죠. 네. 중국 측 국장이 두 주머니에 손 손 넣고 꽂고, 예. 뒷짐도 지고 하면서 하고 있고 또 이제 일본 국장은 약간 이렇게 숙이고 있는 듯한 아마 그거는 이제 제가 봤을 땐 통역의 때문에. 말을 통역이 듣느라 얘기하는 이런 걸 거 듣느라고 귀를 네. 이쪽으로 네. 숙이면서 기울였던 뭐 일본 측의 해석이었습니다. 그거를 중국 측이 일본과의 조율 없이 이제 일방적으로 예. 공개를 한 건데요. 그런 모습들 자체가 이제 일본 측에게는 상당히 이제 강력한 메시지를 제시한 것 같고요. 일본에서는 어떻게든 간에 이거를 해결은 하려고 합니다. 예. 대화를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데 중국의 핵심 이익을 건드렸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든 출구 전략을 찾아야 되겠다. 근데 사실 이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또 일단 중국에서는 철회해 그 발언. 근데 일본은 철회 안 해. 이러고 있기 때문에 철회하기 전에는 사실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다카이치 총리는 절대 총리 철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정권과도 저는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다행스럽게도 시진핑하고 트럼프가 이제 전화 회담을 통했고 시진핑이 다카이치 총리에게 약간 자제한 듯한 이제 언급을 했다고 한다면 이것이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회 발언 없이 그냥 흐지부지 위야무야처럼 그냥 넘어갈 수 있는 하나의 계기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중국은 사실은 보면 일본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못지않게 그게 있어요. 왜냐면은 일본이 점령을 해서 일부죠. 그렇죠. 특히 난징 대학살 같은 경우는 제가 그 중국에서 만든 영화를 봤었는데 사실 끔찍한 와 이런 영화를 이렇게 만든 걸 보면 정말 이게 한이 맺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중국이 나라가 커졌는데 일본 잠깐만 너희가 지금 옛날처럼 안 되겠다고 그런 것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기선을 잡겠다라는 의미도 보이고 예 알겠습니다. 일단은 일본 얘기를 좀 더 해보면은 일본 자위대가 군대로 바뀔 가능성. 앞서 이제 집단 자위권 얘기해 주셨는데 예전에는 없었다가 집단 자위권이라는 건 원래 일본이 방어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애들만 우리가 방어하겠다. 그래서 자위대인데 우리 동맹인데 저쪽도 들어와? 그럼 거기도 우리가 막겠다. 요게 이제 집단 자위권인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예 전쟁 포기 조항을 현재 평화법에 있는 이 조항을 다카이치 정부에서는 아예 없애려고 한다. 좀 더 군사 대국화하려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요. 어떻게 보시는지. 그 자위대는 지금 군대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군이라는 표현을 아예 안 써요. 그래서 군인이라는 표현도 안 쓰고요. 예. 자위대원, 자위관 이렇게 예.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우리 군대식 용어랑 비교해 보면 용어 차이가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군 요소를 없애는데요. 그건 이제 말씀하신 대로 평화헌법 구조에 따라서 있습니다. 구조에서 1항에 있는 것이 이제 전력 불보유, 그 다음에 전쟁 포기 조항입니다. 사실 이번 중일 갈등을 통해서 어떻게 보면 다카이치 정부로서는 하나의 기회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중국의 위협을 이제 명목으로 삼아서 헌법 개정을 포함해서 방위력을 이제 증대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명분을 이제 가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 그 일본 유신회하고 연립을 하게 됐는데 여기가 보수 정당입니다. 상당히 자민당과 비슷하게 보수 정당이고요. 좀 더 우파라고 들었습니다. 네, 조금 더 우파입니다. 그래서 평화헌법을 이제 개정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1항은 사실 바꾸긴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명목상으로도 일본은 평화국가로서 전쟁 포기를 하겠다는 건 이제 그대로 가야 될 것 같고요. 2항이 뭐냐면 이제 군대를 자위대가 아니라 이제는 군대로. 국방군으로 바꾸자는 군대로 바꾸자라는 걸 헌법에다가 이제 명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일본 내에서도 이제 여러 논의가 있습니다. 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고 평화헌법 구조 자체를 이제 개정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지금 있기 때문에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사실 아베 전 총리가 시작을 했고요. 다카이치가 이제 작은 뭐 여자 아베라고 불릴 정도로 이제 아베 총리의 그런 걸 계승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헌법 구조를 어떻게든 지금 개정을 하겠다라고 보고 있는데 문제는 국민 여론인 것 같습니다. 일본에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해보면 평화헌법을 개정하겠냐라고 하면 이제 개정이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헌법 구조를 개정할까요라고 하면 아직은 반대가 더 높습니다. 전쟁 포기. 네, 전쟁 포기나 어떤 그런 국방군들의 변화. 거기에 대해서는 아직 국민들이 반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랑 헌법 개정 절차가 비슷한데요. 국회에서 일단 통과는 뭐 이제 여러 가지 중의원 선거 다시 선거에서 이제 과반수 이상을 얻고 하면 이제 통과시킬 수 있는데 최종적으로는 국민 투표입니다. 근데 국민 투표에서 만일
부결이 된다. 그러면 아베나 다카이치가 생각했던 그 목표가 앞으로 향후 한 10년, 20년은 논의도 할 수 없게 되기 그렇죠. 때문에 지금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국민투표에서 부결된다면 일본 같은 어떤 이 구조에서는 정권 물러날 수도 있는 네, 그런 그건 거죠. 불신임 투표로 되는. 네, 걸로 그거는 되겠죠. 당연히 정권 물러나야 되고요. 예. 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 10년, 20년간 논의 자체 못하는 논의 거는 자체는. 보수 쪽에서 봤을 때는 완전히 아. 역적이 되는 거죠. 예. 이제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신중하게 대응하되 일본 국민들에게 헌법 개정을 위한 분위기는 계속해서 이제 만들어 나가고 있는 그럼 과정입니다. 각국이 지금 말씀하신 것도 그렇고 각국이 사실 아까 제 교수님 말씀도 그렇고 강경 우파들의 목소리 이거를 대외적인 타국과의 갈등 속에서 오히려 강경 우파의 목소리를 키우고 그걸로 본인 정권들의 정당성을 좀 더 갖는 이런 분위기들이 전 세계에 다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 중국도 거기에서 뭐 예외라고 볼 수는 없는 맞습니다. 거고 예. 미국과의 갈등이 사실 시진핑으로서는 중국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강한 중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계속 산전임도 하고 계속 더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도 보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탈냉전 30년이 지나면서 예.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 글로벌리즘이 퇴조하고요, 내셔널리즘이 다시 아. 부상하고 있습니다. 예. 이것이 일본 그렇죠, 중국 그렇죠, 러시아 그렇죠, 심지어 미국 그렇죠. 예. 그 자국 우선주의가 계속해서 이제 확대되고 있고, 미국은 아예 국방부를 전쟁부로 바꿨어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유럽에서도 우파들의 약진이 약진. 나타나고 있죠. 어. 그래서 전 세계 글로벌리즘이 이제 퇴조하고 내셔널리즘의 시대가 오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들고, 그렇게 되면 외교가 국내 정치의 포로가 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집니다. 이건 또 전쟁의 위험이 높아지는 전쟁이 것도 높아지는 하죠. 거죠. 특히 우리나라처럼 하면 주변 열강들, 강대국들에 끼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 이제 북한이랑 바로 머리를 맞대고 있고 훨씬 더 신중해지고 조심스러워야 되겠군요. 맞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그러면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정부가 동북아 3국 표기를 한중일로 하기로 했다. 저도 사실 방송에 있을 때부터 이거 헷갈려요. 한중일로 해야 되냐, 한일중으로 해야 되냐. 예. 옛날엔 또 북미 정상회담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렇죠. 미국 정상회담이 네, 네. 미국 북한은 우리 적국인데 미국이 더 가깝잖아요. 이런 의견도 있었고 이렇게 표기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이게 저희가 불행하게도 진영 간의 논리도 좀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저도 사실 한중일이라는 용어가 익숙했었는데요. 지난 정부에서는 이걸 한일중으로 바꾼 적이 한일중으로 있습니다. 바꿨죠. 근데 이제 당시에 이제 정상회의가 있었죠. 삼국 정상회의가 있었는데 그 개최 순서에 따라서 한일중으로 한다라고 해서 이제 그런 명분이었는데요. 근데 이번에는 다시 이제 익숙한 용어로 다시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북한하고 관련해서도 북한이 앞으로 가면은 이제 뭔가 이제 북한과 관련된 민족주의를 중시하는 쪽에서는 북한이 앞으로 가죠. 북미, 북중으로 가고요. 이제 북한은 이제 쉽게 말해서 좀 적대적인 국가다. 예. 그런 입장에서는 이제 동맹 체제, 미국이라던가 일본이 가까우면 이제 미북, 뭐 심지어는 이제 일북 이런 개념도 쓰긴 했었는데 사실 익숙하진 않죠. 예. 그렇지만 하여튼 이런 것들이 진영 간의 논리가 좀 가미가 되면서 이런 혼란이 있는 건 좀 피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는 저는 이제 한중일이라고 하는 저희가 기존에 써왔고 이런 익숙한 용어로 이제 정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사실- 교육 관계도 뭐 중국 예. 훨씬 많아요.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요, 한중일을 거의 수십 년간 썼죠. 그렇죠. 근데 지난 정부에서 이걸 임의로 바꾼 거죠. 한일중으로. 그러니까 지난 정부에서 우리가 이제 흔히 말하는 우리의 순서는 많이 특히 이제 1991년인가요? 그 남북 합의서 예. 이후부터는 일반적으로 북미 중일러 순서였습니다. 북미 중일러 순서였는데 북미 중일. 중일러였는데 이걸 뭘로 바꿨냐? 미일 중러 북으로 바꿨죠. 근데 원래 익숙한 용어를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그동안 써왔기 때문에 이렇게 쓴다 그러면 아무런 갈등이 생기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거를 임의로 바꾸게 되면 이게 마치 국가별로 우리가 외교의 중요도 순서대로 나열한 것 같은 느낌을 주게 되죠. 뭔가 기존에 있던 걸 바꾸면 이유가 필요하죠. 다른 나라에서 볼 때는 저런 이유로 바꾼 거 아니야라고 볼 수 있다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말씀이신 있죠. 거죠? 근데 네. 윤석열 정부 시절에 민주주의와 권위주의의 대결 구도에 깊이 연루가 네, 돼버리고 빠져버리고 그 다음에 억지로 뭐라 그럴까요?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에 대한 한미일 삼각 협력이 더 중요하다. 예. 요게 이제 지나치게 몰입을 하고 심취하면서 이 용어까지 임의로 바꾸려고 한 거죠.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야 오히려
그 아무 의미 없이 그리고 우리가 외교적으로 유리한 용어를 약간 바꿈으로써 더 불리하게 만드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걸 되돌린 거는 정상적으로 간 거죠. 예. 듣고 보니까 또 그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언론에서도 사실 우크라이나가 피해 국가고 우리가 우크라이나를 위한 국회 당시에 결의문도 있었고 그렇지만 우러 전쟁이라고 안 하고 토탈 러브 전쟁으로. 네. 근데 러시아가 좀 더 대국이고 그거는 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침략한 국가를 먼저 쓰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 미국 전쟁이라고는 잘 안 하죠. 예. 미국 베트남 전쟁이라고. 미국 베트남 전쟁이다. 미국 아프간 전쟁. 저는 항상 아프간 전쟁이라고 표기도 안 합니다. 아. 왜냐하면 전쟁을 일으킨 사람이 나와야죠. 전쟁의 먼저. 명칭에. 아. 그러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저는 가장 중립적인 표현이라고 중립적인 봅니다. 표현이다. 네. 그러니까 얘가 들어가서 시작됐으니까 얘 이름부터 나와야 얘 된다. 나와야죠. 네, 나와야죠. 아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제 한반도 한중일 문제 저희가 얘기를 했었는데 이 비핵화에 대한 얘기를 잠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은 좀 공허해지지 않았나. 공허해져야 한다라기보다는 사실 이쪽 저쪽 핵얘기도 많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특히 최근에 국방연구원 자료에 보면 뭐 북한이 핵무기를 이미 100여 개 넘게 150개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북한은 어떤 의미에서 일종의 핵 보유국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 북한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보유하게 되면 핵 도미노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일단 지금 동북아의 비핵화라는 건 어느 정도의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요? 이게 정말 현실과 원칙의 문제인 것 같은데요. 예. 현실적으로는 북한이 거의 실질적인 핵 보유국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서 북한과 이제 협상을 할 때는 이제 또 인정할 수 없는 문제가 있거든요. 예. 이것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흔히 말하는 NPT 체제, 예. 핵 비확산 체제가 지금 존재하고 엄연히 조는 예. 입장에서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순간 핵이 확산될 수 있고 또 그런 것들은 이제 어떤 국제적인 이제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든 원칙적으로는 한반도 비핵화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 목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목표는 가지고 있는데 그럼 실질적으로 북한과의 대화에서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는 엔드 이니셔티브라는 걸 예. 했거든요. 그래서 END. 쉽게 말하면 이제 관계 정상화를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비핵화를 하겠다고 하는 이제 그런 순서 이제 단계적 예. 비핵화로는 이제 내세웠습니다. 이것은 이제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이것도 지금 동북아 지역에서는 합의가 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해서 사실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사실 최근에 안 하고 있거든요. 한중일 정상회의에서도 보면 지난번에 했을 때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아예 빠져버렸습니다. 예. 예전에는 처음에 나왔었는데 가장 그것도 그냥 나왔죠. 네, 그냥 그랬는데 지난번에는 한번 그냥 아예 빠진 적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일본하고도 생각을 했을 때 일본은 지금도 비핵화 이후에 북한하고 관계 정상화를 하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엔드 이니셔티브하고 완전히 반대예요. 다른 거네요. 네, 그래서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한일 간에 어떤 논의를 했다 이런 얘기 하나도 안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단계적 비핵화론을 세운 거는 좋은데 이거를 빨리 주변국들하고 입장 정리를 해서 입장 정리를 해야 된다. 공감대를 얻고 그러한 가운데 대북 대화를 나설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지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외교적으로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시고요. 뭐 저는 이미 이제 이기태 박사님 다 말씀하셔갖고 예. 보탤 말이 뭐 많지는 않은데요. 한반도 비핵화를 현실적으로 가까운 미래에 우리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로 하기에는 너무 현실에 동떨어져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특히 러시아하고 중국이 사실상 묵인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미국도 북미 협상을 통해서 북미 협상을 하려면 결국에는 북한이 요구하는 그 핵 문제를 먼저 전제 조건으로 내세우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렇다 그러면 그런 변화된 현실에 맞는 단계적인 접근이 좀 필요하지 않는가 저는 뭐 동의합니다. 사실은 최종 단계에 있는 하나의 목표인데 이게 너무 앞으로 나오면 그래서 협의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대화 자체가 시작을 할 수가 없죠. 실질적인 문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요번에 그 에이펙 정상회의 계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우리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기대가 고조됐었죠. 언급이 됐었죠. 근데 결국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는 비핵화 문제를 예약하지 않는다. 그런 확실한 뭐라 그럴까 시그널을 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무산됐다고 보거든요. 아직까지
성숙되지 못했다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인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네. 이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의 시간이 다 되는데요. 짧게 또 어제에 이어서 이런 질문이 제일 어렵지요.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준비할 게 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신다면. 네, 어제랑도 똑같은데요. 네, 신뢰 형성이 제일 중요한 것 신뢰 형성이 제일 같습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북한하고 결국엔 대화를 시작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변국하고의 역시 관계 정리가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김대중 대통령 시기를 보면 우리가 2000년도에 남북 정상회담을 처음으로 했잖아요. 그때도 뭐부터 했냐면은 주변국하고의 관계 정리였습니다. 그 중에 사이가 안 좋았던 게 일본하고 98년도 김대중 오부치 공동선언을 통해 가지고 먼저 관계 정리부터 했고요. 그리고 중국하고 뭐 러시아 다 입장을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북한하고의 2000년 6월달에 남북 대화 정상회담이 열렸던 있었죠. 겁니다. 그래서 지지난 정부 때는 저는 좀 반대였다고 봐요. 그러니까 남북 관계가 풀리면 주변국하고의 관계가 풀릴 거라고 보는 생각이었던 건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보고요. 역시 남북 관계를 먼저 기반을 다져놓고 그 다음에 남북 대화를 나서는 이런 좀 약간 전략적인 주변국과의 관계가 먼저 돼야 훨씬 용이하게 된다. 네, 그리고 동의를 받아야 되는 거죠. 예. 우리의 대북 정책에 대한 동의를 받은 가운데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도 조금 반복할게요. 적은 적게 만들고 친구는 많이 만드는 그런 이제 외교가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 한국은 친구가 필요한 나라입니다. 국제 무대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할 수 있는 국가가 많지 않거든요.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외교에서 이념이나 가치를 앞세워서는 안 됩니다. 이념이나 가치는 우리가 외교를 통해서 실현해야 될 이익의 일부일 뿐입니다. 그것이 이념이나 가치가 우리가 외교적인 파트너를 선택하는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걸 좀 명심해야 될 것 같고 누구와도 대화하고 누구와도 협상한다라는 원칙을 가져야 하고요. 마지막으로는 당당한 외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저는 필수적이라고 봅니다. 하나는 자주적인 국방력. 네,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민주적 거버넌스입니다. 민주적 거버넌스가 있어야 국민적인 단합을 이룰 수 있고 그게 외교의 가장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도 두 분으로부터 정말 주옥 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주옥 같은 말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기태 세종연구소 외교전략센터장님 그리고 재성훈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 교수님이었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원은 방송에서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지금부터는 탈북민이 직접 전하는 북한 주민들의 생생한 현실, 북한 이슈를 만나는 클로즈업 북한 시간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탈북민 1호 배우 겸 가수이신 김혜영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사실 어제 주체발성법을 얘기해 주셔서 어제 얘기 잠깐 더 이어서 말씀 여쭤보면 북한에는 락 같은 게 뭐 없겠네. 아까 주체발성법은 다 가성을 쓰시니까. 네, 저는 처음에 이제 그쪽은 좀 영어를 많이 안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슨 락 무슨 저기 재즈 막 이런 게 전혀 이해 생소하다 보니까 이게 이런 건 어떻게 불러야 되냐고. 그냥 거기는 어떻게 보면 예전에 우리가 한 7, 80년대, 70년대 그때 이제 배우들이 대사도 뭐 그래서 성우들이 대신했던 뭐 그런 대사. 영숙이 무슨 이로 뭐 이런 식으로 대사를 했잖아요. 근데 거기가 지금의 그런 대사예요. 북한이. 네네. 이영수 동무. 그런데 지금 K-팝이나 한국 노래들도 어쨌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북한에 많이 들어가고 그럼 말씀하신 주체발성법이 아닌 저 가수들은 다르게 얘기하네. 여기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너무 따라하고 싶어하고 저런 노래가 참 듣기 좋구나. 이제 북한 노래 하도 듣다 보니까 이제 막 뭐 그런 노래도 있죠. 뭐 이렇게 인생의 길에 상봉과 이별 이게 가성을 이제 쓰면서 이제 이 비음 그다음 이제 두성도 좀 쓰지만은 주로 이 입안에서만 이제 노는 그런 창법이다 보니까 좀 금방 질린다. 뭐 우열을 떠나서 새로운 거에 대한 K-팝이나 들었을 때
정말 와, 새롭고 정말 신선하구나. 좋다. 예. 이런 것도 있겠구나. 와, 막 따라하고 싶은데 예. 그걸 가면 괜히 북한에서 좀 잘못 불렀다가는 바로 또 이제 구속이 되거나 그래요. 처벌을 받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제 북한도 장기자랑 학급에 네네. 반에서 어제 말씀하실 때 이제 딱 선발됐다고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장기자랑하고 노래를 또 좀 잘 부르는 친구들은 부를 기회가 있는데 주체발성법이 아닌 한국발성법으로 부르면 너 지금 케이팝 봤지?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하도 이제 북한 창법으로 주체 그 발성법을 하다 보니까 노래에서. 그래서 뭐 흉내를 내도 그게 또 북한 창법으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단지 좀 처벌받는다 할 때는 한국 노래를 불렀을 때 예. 예, 이걸 뭐 만약에 북한 창법으로 부르던 그런 상관없이 창법과 상관없이 어쨌든 무조건 한국 노래를 부르면 처벌받아요. 처벌받는다. 네. 그다음 이제 한번 그런 경우는 있었어요. 제가 대학 때 이렇게 장기자랑 하는데 거기 개성에 사는 친구가 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한국 이 말을 들을 기회가 좀 많았던 거예요. 예. 그래서 한국 아나운서의 말을 이렇게 장기자랑해서 했어요. 근데 그건 이제 처벌을 안 받아요. 그냥 신기해서 할 뿐이지. 예. 오? 남조선에서 저렇게 말하니?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막 낯간지럽게 예. 아주 그냥 이렇게 뭐랄까 약간 닭살 여기서는 좀 북한 말이 오히려 닭살스럽다 그러는데 예, 저는 좀 그렇습니다. 서울 말이 굉장히 제가 있을 때는 닭살스러웠었어요. 예. 너 어떻게 저렇게 말하지? 그리고 정말 애교가 많구나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지금 말씀하실 때 아니 정말 애교가 많구나 할 때 이게 저희가 이제 북한의 모습을 재현한 드라마나 또는 북한 아나운서나 아니면 북한 방송에서 이런 말 쓰는 것 같은데 실제 친구들끼리도 평소에 말할 때 넌 정말 애교가 뭐 이렇게 말해요? 그런 말투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함경도 청진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예. 그쪽 말이 또 달라요. 아버지 어디 가십니까? 뭐 아닙니다. 약간 무뚝뚝하군요. 나 거기는. 모릅니다. 뭐 이런 식의 예. 만적이 억양인데 평양에 올라가면 아니 이렇습니다. 제가 뭐 잘한 게 뭐 있습니까? 뭐 이런 식의 거기도 억양이 평양 완전 깍쟁이라는 게 있겠군요. 그러면 네네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도 평양 깍쟁이라는 말이 있어요. 여기는 서울 그래요? 깍쟁이가 있죠. 그렇죠. 네, 좀 근데 뭐 앞서 저 잠깐 스튜디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들었던 거는 우리 김영님께서 북한에는 그런 창법이 아예 없기 때문에 임재범님 같은 그런 허스키한 목소리는 너무 좋더라라고 하신 얘기 들었습니다. 전 솔직히 임재범 가수님의 팬이기도 하고 왕팬이시고. 예, 제가 좀 그런 스타일 좋아하나 봐요. 그리고 이제 목소리가 와 진짜 막 가슴을 후벼 파는 어쩜 저런 목소리가 나올 수 있지? 약간 한이 있는 듯한 목소리. 네, 한이 있는 진짜 그런 한이 있는 노래를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삐딱선이라는 노래가 하나 나왔어요. 예, 앨범에 있는 있어요. 예. 그 노래를 이제 약간 한국 창법이라고 해요. 많은 분들이 근데 조금 바꾸긴 했어요. 네. 알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좀 더 얘기를 들어가 보면 북한에서 취미 활동을 하는 분들이 좀 있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 뭐 관련된 내용이기도 하고 일단 북한의 뭐 동호회 활동, 소모임, 그래서 뭐 자전거 타기, 등산은 꼭 좋아할 것 같지는 않아요. 이런 모임들이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별적인 어떤 모임은 절대 그 용납이 안 되고요. 예. 네, 다 단체에서 말하자면 회사 내에서 무슨 그 자전거 뭐 동호회라든지 무슨 이런 걸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돼요. 다 관리되는 동호회군요. 그렇죠. 그러면. 네네. 이 모임이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간다 뭐 이런 거 다 보고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개별적으로 뭐 야 우리 동창들끼리 모임 갖자 절대 있어서는 안 되고 있을 수도 그런 건 없고. 네네 예. 이렇게 그런 걸 생각지도 못하는 거죠. 사실 그런 부분도 그건 많이 통제되고 있다라고 네네 봐야 되겠군요. 통제죠. 엄청. 많이 이제 장마당도 활성화돼 있고 시장 경제가 들어가 있고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는 자율권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사실은 다 밑에서는 통제돼 있는. 그렇죠. 예, 그 장마당에서도 뭘 팔아서는 안 된다. 어떤 것만 팔아야 된다. 이런 거. 그래서 판매 금지 품목은 뭐가 있습니까? 말 그대로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외국의 잡지라든지 예.
특히 남조선의 무슨 잡지라든지 뭐 이런 신문 절대 출판물이나 뭐 영상물 이런 건 네, 네, 절대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화장품이라든지 어쨌든 남조선의 거는 예. 이렇게 보자기 이렇게 덮어놓고 몰래 파는. 그러니까 이거는 팔아서는 안. 동물원에서 특별히 들켰다. 준비한 네네네. 우리 아무나 안 보여주는 물건이다. 사랑의 그래서 불시착에서 예. 살짝 그런 게 나오잖아요. 예. 이제 뭐 밑에 이제 숨겨놓고 뭐 이제 파는 거 예, 그런 예. 것들 이제 그게 다 한국 화장품들. 한국 화장품. 실제 유입은 되는군요. 그러니까 중국 통해서 몰래 유입은 예, 되는군요. 중국에서 그것도 이제 뭐 국가에서 이제 이렇게 허가에 받아서 이제 들어오는 게 아니라 몰래. 다 예. 어떻게든지 몰래 들여와가지고 파는 거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다른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슈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많이 벌써 다른 얘기로 지나갔는데 이슈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에도 미신 전파죄가 있다 이런 게 있다고 그래요? 뭡니까? 제가 어렸을 때도 그 미신 절대 못 믿게 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미신도 하나의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예. 종교 같은 것도 하나의 신.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안 좋다라는 쪽으로 저희한테 학생 때부터 교육을 받았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정말 안 좋고 거기서는 이제 무조건 신이라 그러면 김일성, 김정일을 신이다. 예. 네. 신은 이 두 분만 존재한다. 그때는 김정은 위원장이 나오기 전이니까. 예. 예. 그래서 이 두 분만 신이라고 생각해라. 종교가 그럼 아예 없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VIP들이 오시잖아요. 예. 북한에도 오거나 이제 무역 때문에 이제 외국 그런 이제 외국 사람들이 사업가들이 온단 말이에요. 예. 그 사람들을 위한 교회예요. 예, 우리 이제 북한에 있는 우리라고 하면 안 되는데 북한에 있는 주민들이 예. 절대 믿어서도 안 되고 거기 교회 가서도 안 되고. 예, 그 외국 평양에 사람들을 교회가 있고 성당도 있지만 이거는 대외 오는 북한을 예.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맞아요. 공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북한 주민 아예 못 가는 못 거죠. 가요. 예, 절대. 그건 이제 유일 사상 때문에. 네. 오로지 김일성, 김정일의 사상. 그럼 앞서 이제 미신 전파죄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거는 그런 우리가 이제 미신이라고 얘기한다면 무슨 뭐 이상한 뭐 주술을 쓰는 근데 뭐 기독교나 아니면은 다른 주요 종교들에 대해서 불교나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런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래서 기독교나 뭐 가톨릭 이런 것도 다 미신이라고 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해요. 엄연하게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예. 이제 미신이라 그러면 뭐 사주팔자 그다음에 무속인 뭐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종교는 불교 뭐다음 기독교 뭐 유교 뭐 이런 식의 이제 분리가 되어 있는데 어쨌든 믿는 신이다라는 것 때문에 그냥 하나로 거기서는 이제 통합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미신을 믿던 종교를 믿든 간에 아무튼 그게 이제 발각이 되거나 이러면 큰 처벌을 거의 처형까지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뭐 미신을 설교한 미디어를 접한 이들에게는 5년 이상의 중형. 네, 맞아요. 여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무속 신앙이 아니라 그런 예를 들어 기독교랄지 가톨릭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네. 마지막으로 짧게 북한말 퀴즈 하나 짧게 내주신다면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여기서 쓰는 스킨 로션을 북한에서 뭐라 그럴까요? 피부. 세 글자인데 피부를 살이라고도 하잖아요. 살결물. 살결물. 네. 이 표현 괜찮네요. 살결물. 예쁘죠? 예, 살결물이다. 네네. 그다음에 우리 이제 에스컬레이터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거기는 계단 승강기. 계단 승강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또 염색. 이건 물 들이기. 물들이기. 그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나라 말이 참 좋은 건데 그리고 뭐 산책할 때는 이거는 거의 비슷한 거예요. 산보. 그다음에 학생들 그 숲 체험이라 그러나요? 수학여행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소풍. 북한에서는 원족이라 그래요. 원족. 네, 원족 간다. 원족 간다. 거긴 들은 것 같습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문화가 좀 달라져 있긴 하지만 이건 저쪽 말이 더 좋은 것 같은데 라는 것도 있는 것도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커튼 같은 경우도 창 가림막. 알겠습니다. 오늘도 같이 북한의 여러 문화예술 분야 그리고 북한 말까지 들어봤습니다. 어제 오늘 김혜영님과 탈북 배우 1호
가수 1호 김영림과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원음 방송이 특집으로 준비한 통일대담 한반도 평화의 길을 묻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7년 전 남북 정상회담은 판문점에서 마주한 자, 전쟁 없는 한반도와 공동 번영을 위한 역사적인 공동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죠. 그 역사적인 순간의 모습이 우리는 물론이고 전 세계 시민들에게도 큰 감동을 준 바 있습니다. 그 감동이 다시 한번 실현되기를 희망하며 통일대담에서는 지속 가능한 한반도 평화의 길에 대한 고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